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앞서 2라운드에 나갔던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명칭이 변경된다고 하죠. 병무청이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3일까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요.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이 무엇으로 바뀔까요?가 문제입니다. 1번 단기사병, 2번 방위, 3번 UDT, 4번 사회복무요원.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5쌍을 선정해서 뮤지컬 미스터 온조 공연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퀴즈 관련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659님인데요. 제 아들도 몸이 좀 아파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나왔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방이라고 말하는 어감이 안 좋았었는데 이름이 바뀐다고 하니 참 좋네요. 7765입니다. 드디어 관련 법제가 생겼네요.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저는 찬성,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문자 감사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쉬었다가 스포츠 뉴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를린의 하늘에 대한, 파리의 하늘에 대한, 슈투트가르트의 하늘에 대한, 유럽의 모든 하늘에 대한 대한항공의 사랑. 체코항공의 2대 주주가 되어 시작합니다. 유럽 하늘에 우리의 위상을 높일 대한항공을 기대해 주십시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오래전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단 하나의 SUV, 렉스턴 W. 올여름 그 SUV를 만날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8월 출고 고객에 한해 선수율 제로, 60개월 5.9% 할부이자에 특별 판매 조건까지. Premium Movement, Rexton W. 자세한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스포츠 소식 들어보죠.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러다가 홍명보호가 실험만 한다, 이러다가 날 샌다, 이런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홍명보 감독이 유럽에 가나 보죠? 왜 그렇습니까? 예, 해외파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을 이제 보고 어떤 선수들을 대표팀에 선발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오늘 독일로 출국했는데요. 지난번 페루전에서도 대표팀이 지금 0대0 무승부로 끝나면서 홍명보 감독 체제 이후 대표팀이 지금 1승도 못하고 4경기에서 득점은 1골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국내파 선수들로 치른 페루전에서 좀 새 얼굴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많은 변화를 줬는데 결국은 득점력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아서 좀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오늘 유럽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는데요. 유럽파를 보러 가는 이 홍명보 감독의 원칙이 일단은 소속팀에서 경기에 못 나가는 선수는 뽑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갔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독일 레버쿠젠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지금 골을 잘 넣고 있는 해외파이기 때문에. 근데 해외파 선수들이 여러 명 있긴 하지만 소속 리그에서 골을 많이 넣었어도 지금 대표팀에서 다 잘 넣은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만 해도 지난 시즌에는 독일에서 12골을 넣었는데 대표팀에서는 통산 2골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기성용 선수 SNS 파동으로 불거진 국내파와 해외파 사이의 불화설, 이것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국내파들이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득점력 때문에 해외파를 또 보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좀 마음이 가볍지는 않은 상태로 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영원한 캡틴 박지성 선수에 대한 컴백 이야기가 아직도 조금씩 솔솔 나오고 있는데, 네. 네. 박지성 선수 언제 또 그라운드에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네, 박지성 선수 대표팀 복귀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아인트호벤에서 21일에 첫 경기를 이제 치르게 되겠습니다. 오늘 새 등번호가 나왔는데 사실 박지성 선수 익숙한 번호는 그동안 7번이었는데요. 국가대표팀에서도 또 과거에 처음에 해외 진출해서 아인트호벤에서 뛸 때도 7번이었고요. 지난 시즌에 QPR에서도 7번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메뉴에서 달았던 10번이 있는데 보통의 각 팀 좀 내로라는 선수들은 7번에서 11번 사이 이 번호를 다는데요. 아무래도 좀 등번호가 팀에서 이 선수 이상도 말해주고 하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가 몇 번을 할까 많이 궁금했는데 33번으로 좀 결정이 돼서 약간 의외이기도 합니다.
네, 이미 지금 박주성 선수가 개막 직전에 이적해서 합류했기 때문에 7번이나 10번은 다른 선수가 달고 있어서 33번을 선택했는데요. 2006년에 대표팀에서 한 번 달았던 번호기도 하고 지금 가장 유력한 설이 올해 박주성 선수가 나이가 33살이기 때문에 1년짜리 임대 계약이어서 이번 시즌 딱 1년만 아이트호벤에서 뛸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미로 33번을 선택했다. 이런 설이 지금 유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번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등번호가? 아무래도 선수 상대이기 때문에 팬들한테는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경의 김은진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인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평소 금요일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편인데요. 그래도 강남 안쪽에 반포동 주변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반포대로는 강남터미널 고가차도부터 서울 성모병원 사이 양방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신반포로 반포동 사거리부터 강남터미널 사이로도 시속 20km 미만 양방면으로 정체입니다. 강남대로는 강남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까지,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경기고등학교 쪽 으로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서부간선도로에 유난히 교통량이 많은데요. 도심 쪽이나 외곽 쪽으로 각각 전 구간에서 밀린다고 보셔야겠고요. 국회대로 인천 쪽으로는 영등포구청에서 목동교 지날 때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신촌로나 마포로 성산로 이용해서 모두 도심 빠져나가는데 외곽 쪽으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모두 18km 구간 정체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모두 22km 구간 쭉 밀리고 있는데 특히 김포요금소부터 송내까지 13km 구간에서 가장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7년 8월 사이에 미국을 다녀온 분들, 대한항공을 통해서 이분들에게는 이 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한항공이 미주노선 항공료 담합 행위에 대한 집단 소송으로 고객들에게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27억 원을 지급해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1월부터 2007년 8월 1일 사이에 미국발 항공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현금 3,900만 달러와 2,600만 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6년 미국 법무부로부터 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를 받고 3억 달러의 과징금을 물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를 입은 승객들이 미국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대한항공은 막대한 금액의 그 대가를 치르고 6년 만에 담합 사건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에서 보면은 이 집단 소송이라는 것이 참 무시무시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은행 관련 소식 좀 들어보죠. 은행 거래도 모바일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올 상반기 전체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뱅킹 등록 고객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인 작년 6월의 경우에 1,679만 명에 비해서 2배까지 급증한 규모입니다. 하루 평균 거래 규모도 1조 4천억 원으로 1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방식의 창구 거래 비중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데요. 창구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 15.5%에서 올해 6월에는 11.6%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조회 서비스의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확인하는 비중이 72.4%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해지지만 은행원들의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요. 네, 지점 통합 작업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네. 다음은 청년 실업 문제 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데 정부가 실태 점검을 한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네. 올해 상반기에 공공기관이 12,000명의 청년 인턴을 채용을 했습니다. 고용률 6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에게 여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청년 인턴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기업 30곳이 4,800명, 준정부기관 87곳이 5,100명, 기타 공공기관 178곳에서 2,600명 등을 채용을 했습니다. 올해 계획한 인턴 고용 계획 대비 97.7%를 상반기에 모두 달성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인턴 채용 후 2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공기업의 경우에는 정규직 신규 채용자 중에서 인턴 경험자를 56.2%로 뽑고 있습니다. 또 준정부기관에서는 22.8%를 인턴 경험자 중에 뽑았습니다. 정부는 계획 대비 청년 인턴 채용 실적이 낮은 기관들을 실태 점검을 해서 낮은 기관들의 그 채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였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답인데요. 8659님입니다. 정치적인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시원한 답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뭐든 피하기보다는 답을 풀기 위한 노력,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답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에 강지원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하영 기자와 함께하는 새남자의 정치수다 이어가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과의 대화창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정면 승부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 4라운드 잠시 쉬었다가 새남자의 정치수다 이어가겠습니다. 떨, 뚜렷하게 지킨다. 손이 떨려도. 두 개의 폰이 된다. 게스트 모드로. 사람의 최신작 LG G2.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잠시 후 휴게소입니다. 햄버거 사줘. 차에서 먹을래. 감자튀김 냄새, 햄버거 냄새. 아우, 차 안의 냄새는 어떡하지? 페브리즈 차량용을 써보세요. 페브리즈 차량용? 송풍구에 꽂으면 나쁜 냄새를 싹. 상쾌해. 자동차 냄새엔 페브리즈 차량용. 세 남자가 만났다. 세 남자의 정치 수다.
네, 한 주간 정치권 뉴스를 살펴보고 다음 주 정치권을 전망해보는 시간. 네, 편하게 수다 떠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새남자와 함께하는 정치 수다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우리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들 편하게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요. 네, 지금 회식 장소 가시기 전에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한번 하실 수 있습니다. 18대 대선 후보였던 강지원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 정치부의 하호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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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번 주는 뭔가 굉장히 많았던 한 주 같아요. 네. 그럼 많아봐야 맨날 빵점이죠. 좀 화끈하게 좀 우리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얘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예. 그게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날씨도 덥고 말이죠. 스트레스 쌓이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열대야. 예. 그렇죠. 이럴 때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치가 흐르지 못하니까 안타까우니까요. 우리라도 좀 시원하게 얘기하자고요. 예. 하 기자도 네. 빵점이에요? 이번 주에 정치권 점수를 줄 만한 과목이 예. 지금 막 벌어지고 있죠. 저도 기사를 쓰다 왔는데. 국정원? 예.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네. 그거하고 세제 개편안 광복절 경축사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낙제를 겨우 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 좀 다소 좀 의아스럽네요. 남북 문제 이런 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맞지 않나요? 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남북 문제는 늦었죠. 이제 이 새 정부가 아주 원칙을 주의로 나아가서 이제 북한이 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인상을 주는데 이제 국민들한테 그런 인상을 주는데 이제 성공한 셈이죠.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도 이제 됐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금강산 문제라든가 또 이제 연이어 이제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만나자고 계속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좀 아쉽다. 무조건 이제 만나자고 이제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말이죠. 이 북한이 좀 인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산가족 문제를 이렇게 인도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거기에서 고통받는 가족을 만나고 싶어하는 인민들에서 특별히 무슨 인도적인 시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해요. 아니 그 인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공산주의를 합니까? 안 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북한을 잘 실례 말이지만 듣는 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자꾸 가르쳐줘야 됩니다. 정치도 좋고 권력도 좋고 뭐 돈도 좋고 다 좋지만 인도적인 것이 가장 앞서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북한에 자꾸 이제 가르쳐줘야 되고 북한의 지도자들도 그런 얘기를 조금씩 늘려가면 학습을 해 나가는 거죠. 학습을 해 나가면 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는 8.15 광복절 아니었습니까? 광복절 축사도 있었는데 하 기자. 네네. 박 대통령의 이런 축사 어떻게 봤는지? 여야 의견이 일단 엇갈린 부분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요. 일단 공의, 여당, 야당, 전향적인 대북제의 등에 대해서 이제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요. 다만, 야권에서는 국정원 사태 등 현안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근데 저는 변호사님 의견하고 조금 다른 거를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면, 과연 대북 문제를 시혜적인 입장으로 풀어야 하느냐, 아니면 대화 상대로 놓고 가야 하느냐, 이거는 조금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광복절 축사의 경우는 내가 무슨 얘기를 했기에 무슨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통받는 인민들에 대한 인도적 시각 이것이 있느냐에 대해 의심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북한 당국이.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 하 기자 생각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가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느냐, 지금까지 어떤 정책을 펴왔느냐와 무관하게 우리가 그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좀 조심스럽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도 너무 어려서 못 알아듣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특히 인민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느냐에 관해서 북한 당국에서 좀 잘 모르고 있어요. 워낙에 그런 수십 년 동안에 워낙에 그런 이 억압적인 이런 독재적인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북한의 인민들을 우리가 좀 챙겨줘야 한다라고 해서 이런 이제 이산가족이라든가 자꾸 해야죠. 저는 그 과정에서 북한을 좀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뭐가 다른 얘기예요? 북한 문제는 뭐 좀 뒤에 좀 더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제 광복절 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광복절은 이제 일본과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일본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좀 약했다 뭐 이런 사실 지적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새로운 한반도를 형성해 나가자라고 하면서 불신과 대결을 이제 평화와 통일로의 개념으로 바꿔 나가자라고 하는 건 다 좋은 얘기였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하고 관련해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데 일본에 관해서 일본이 못된 짓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대항하듯이 빽빽거리고 싸우는 거 좀 반대합니다. 시릭적인 측면에서 좀 적다. 아니, 뭐 시릭적인 차원이 아니라 저는 항상 이 대립적인 공격적인 이런 것으로 풀어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상대방 공격하고 상대방이 잘못하면 뭐 한마디씩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뭐 큰 소리 하려고 그러는데 또 나중에 또 자기가 또 똑같이 당해요. 그래서 제가 그 공방의 정치다 이게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라는 나라 참 불쌍한 나라입니다. 예.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이 군국주의가 말이죠. 예.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일본의 야마구치 현에 저기 하기라는 지방이 있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하기. 그게 뭐 한데 모르시죠? 아시는 분 별로 없는데, 거기가 바로 이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의 산시라고 불려지는 그런 고장이에요. 거기에는요,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아실 거예요. 네.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명치 유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일본의 뭐 사카모토 료마 스토리 나올 때 나오시는 분이죠. 예.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여러 젊은이들을 양성을 해요. 무슨 한자로 송하. 네. 이제 의숙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젊은이들 양성하는데 그 안에서 그 이후에 일본 총리 대신 장성 무슨 육해원군 참모총장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등방문. 그 유명한 이등방문도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보면 이제 아직도 현장에 남아있는데 일본식 가옥이 남아있는데 거기 애들 모아놓고 가르치던데 토론하고 하던 그 장소가 남아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거기 잘 안 갑니다. 이등방문 집도 있거든요 거기에. 근데 저는 일부러 가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고장이 이게 요시다 쇼인이며 또 무슨 이등방문이며 이런 사람들이 나오냐 말이죠. 일부러 가봤는데 그때가 뭐냐면 바로 일본이 새로 태어나야 된다. 미국 페리 장군이죠. 그 흑선을 타고 이제 일본에 도착하잖아요. 그때 그 흑선에 올라가 타보고 그랬대요. 구경하러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일본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을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사무라이, 무사. 하급 무사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전부터 있었던 사무라이 정신, 그거하고 일본이 근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이 철칙하고 딱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근대화하는과 동시에 계속 칼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침략하죠, 중국 침략하죠. 드디어 일본, 미국의 진주랑 쳐들어가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 군국주의 그 잔재가 거기서부터 자라난 것인데, 자기는 미국하고 화해를 해서 일본을 개방하고 명치유신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의 뿌리가 바로 그냥 칼질을 버리지 못하는 습벽하고 그대로 진행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쪽에서 말 한마디면 한마디씩 대꾸하고 말이지 그렇게 해봐야 서로 감정만 상해. 그러니 저는 무슨 얘기냐. 그야말로 큰 형님 입장이랄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요? 그럼요. 네. 그런 거 안 되지 않아요? 네. 잠깐만씩 던져주는 거지. 세상이 이천한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싹 이렇게 던져주고 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 기자. 네. 이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것은 이제 야스쿠니 신사 아니겠어요? 네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강부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 그러니까 전 태평양 전쟁 당시에 A급 전범들이 이제 많이 묻혀 있는 곳,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이제 일본 강요들이 또 신사 참배하는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종걸 의원을 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야스쿠니 신사에 이제 항의 방문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갔다가 무산됐죠.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또 일부 이렇게 보면은 정치적
뭐 쇼에 불과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이미 예고된 건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봤어요? 사실 이종걸 의원이 운동을 하셨던 이회영 선생님. 그렇죠. 예, 자손이시기도 하고요. 예. 하지만 그 방식이 과연 옳았느냐. 왜냐하면 당시에 우익단체들이 무력 시위에 가까운 아주 강경한 시위를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평화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과연 이것이 이 일본의 제대로 된 의사 통로였느냐라는 점에서는 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또 시원하다는 얘기도 있죠. 예, 독립투사의 후산 아니면 그걸 누가 하겠느냐.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는 많은데.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섬에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있다가 소위 이제 근대화를 하면서부터 이렇게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아주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많죠. 네. 뭐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게 홍익적인 세계 질서를 주장하는데 네. 이래서 이게 서로 상처 주지 말자라고 해서 우리도 말도 구태여 이렇게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말들 그걸 잘 포장을 잘해서 부드럽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빈부장지대에다가 세계 평화공원 만들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아주 무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예. 근데 사실은 제가 또 웃기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작년에 공약으로 발행된 게 있는데. 공약 중에 하나인가요? 저는 아예 공약에다가 빈부장지대에다가 유엔 기구를 유치하자 그랬어요. 네. 근데 나중에 뒤져보니까 옛날에 허경영 씨라고 계시지 않았어요? 예. 그 양반이 무슨 유엔 본부를 유치하겠다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유엔 본부는 뉴욕에 있으니까 유엔에 여러 가지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역 본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뉴욕에 유엔 본부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유럽에도 유럽 본부 있어요. 네. 그거 아세요? 그 아시아 본부가 없어. 그래서 저는 아시아 본부 같은 거 DMZ에다가 유치하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빈부장지대 같은 것을 이렇게 세계 평화 공원으로 활용하자 이런 건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봤고요. 반면에 이제 이번에 경축사에서 우리 국민들의 외국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이 48%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 또 이런 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려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광복절 어제는 이렇게 지나갔지만은 오늘 국회를 보면은 여전히 국정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죠. 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뭐가 나온 거는 같진 않아요.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서 보면은 YTN을 비롯해서 보면은 증인이 저렇게 당당한 증인이 있었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일단 하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근데 오전 10시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출석할지 말지가 결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가 사실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시작하자마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명서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증인 선서는 하지 않으면서 증언은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유례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 또 민주당 의원들이나 새누리당 의원들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던지 근데 청문회장이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출석. 네. 오늘 사실 안 나올 걸로 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가 되지 않았나요? 예. 보도를 전부 제대로 취재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갑자기 나온 걸로 이렇게? 사실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의 윤상현 수석 원내 부대표죠. 직접 서울구치소로 찾아가서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이냐면은요. 촛불 집회에 이은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면서 여론에서 더 이상 원세훈 전 원장을 설득에 나서지 않으면 그리고 출석해 하지 않으면 불리할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아주 우세했고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오전 설득 작업을 거쳐서 오후 2시에 출석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그런데요, 저는 이 원세훈, 김용판 이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전략. 이게 이제 야당에서 이렇게 이제 민주당의 전략인데 나 이거부터가 엉터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요새 민주당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되거든요. 뭐가 지금 말이죠. 원세훈이나 그 김용판 그 사람은 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재판장에서 자기 또 부인하는 거예요. 난 이거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다. 다 그렇게 이미 다 그렇게 발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정부장 세워놔 봐보세요. 똑같은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바보예요, 바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때문에 여기다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푸닥거리를 하냐고. 이 텔레비 한번 나가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래서 원래 재판에 넘어가 있으면 일단 우리가 이제 법원 검찰을 믿을 수 있다면 하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죠. 일단 법원 검찰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를 들면 기소가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도 안 된 사람 있잖아요. 무슨 누구죠? 뭐 김무성, 권영세. 뭐 이런 사람 이건 이제 검찰이나 법원에서 조사 안 받은 사람이니까 국회에서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지 모르지. 그런데 이 사람들 나와가지고 뭐 저 선서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대답하는 거 보세요. 자기는 다 공소시효에 부인한다. 예상했던 질문 똑같이 하고 답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청취자분 바보 아니에요?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2456님인데요. 강 변호사님, 그런데 증언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법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요. 증언을 할 때 이게 선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법정도 그렇고 이제 국정조사 같은데 선서 저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면 혼나겠습니다. 이런 선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증언을 했는데 거짓말했다. 예. 라고 하면 위증죄가 되는 겁니다. 위증죄. 그래서 이 국정조사에서 선언하고 이제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이제 고발당해요. 그런데 선서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서 안 하겠다는 사람을 강조를 해라. 이건 못해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강요하는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선서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서 안 하면 어떡하느냐. 좋다, 너 선서 안 하니까 그냥 들어가라. 당신 얘기 안 듣겠다. 들여보내버리면 그만이고. 그래도 그 얘기를 듣겠다 싶으면 오늘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일반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선서도 안 하고 증언하는 건 무슨 뻔뻔한 행동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당연하죠. 아니, 사실대로 진술할 바에야 고발 당하든 안 하든 사실 선서해야 할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또 반면에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 권리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법률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서하고 안 하나 똑같은 말 할 텐데 왜 선서 안 하냐? 뭐 기싸움 같기도 하고 뭐 무시하는 태도 같기도 하고 이제 뭐 쇼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더군다나 고위공직자를 한 사람들이 증언을 할 바에 떳떳하게 선언하고 증언을 하든가 해야지. 안 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지만 그러나 권리는 있다. 권리는 있다. 네. 거부하면 나름대로 그 이유를 소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뭐 소명할 필요도 없어요. 소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겠으면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법률상으로는. 네. 또 법률 전문가이신 강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뭐 이 부분에서 지금 당장 뭐라고 지금 하긴 어렵고, 네. 2900님인데요. 하 기자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용판 전 청장 손톱이 아파서 그날 일어날 일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아팠다는데 정말인가요? 이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우리 하 기자 좀 제대로 쭉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그날이라고 질문하셨는데 그날이 언제냐부터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이게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은 어떤 날이냐?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12월 16일에 그 경찰에서 댓글이 없다는 수사 결과 발표를 합니다. 밤 11시쯤 했었죠. 네, 그 전날입니다. 12월 15일이. 그날 점심에 무엇을 했느냐라고 김민기 의원이 물었어요. 누구랑 점심을 먹었는지. 점심을 먹었네. 지금 갑자기 12월 15일 점심이 화두로 떠올랐어요. 그게 지금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예, 사실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사실 없이 뭐하러 청문회 하려고 하느냐라는 비판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었어요. 민주당이요. 그런데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 사실을 드러낸다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12월 15일 날 그날 점심을 누구와 먹었느냐라는 그 문서를 받았는데 그 문서에 보면은요, 자기 직원들, 정보부장, 과장, 직원들 15명과 28만 원어치 먹었다라고 서류가 돼 있는데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의원실에서 알아보니까요. 그럼 누구랑 먹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김 전 청장이 답합니다. 그날 손톱을 다쳤다. 그래서 손톱을 다쳐서 그날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그날 점심을 오후 5시까지 먹었어요. 손톱을 다친 거는 5시 이후입니다.
그런데 5시 이후 저녁 먹은 것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금 저녁 청문회에서 아마 공방이 계속될 겁니다. 네, 점심과 손톱 공방이네요.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점심을 5시까지 먹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15일 날 김 전 청장이 무슨 보고를 받았느냐. 검찰 공소장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2월 15일 오전에 수사단 보고를 하나 받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 컴퓨터에서 아이디와 닉네임 수십 개 그리고 오늘의 유머 사이트 등 접속 기록 수만 건 등 텍스트 파일이 발견됐다라는 오전 보고를 받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점심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점심 약속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청취자분 의견 같이 하면서 이어가죠. 0806님인데요. 강 변호사님, 청문회에서 묵비권 행사 못하게 법을 바꾸면 안 되나요? 아,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묵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반드시 대답해라. 여기 이제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이를 악물어서 입을 안 열면 어떡합니까? 손으로 잡아 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이 있어요. 아무리 죄 지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포악한 짓을 한 사람이라도 그 인간의 그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강 변호사님이 이제 법률 전문가실에서 그런지 청취자분이 강 변호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팬도 많으시니까 특히 많은데 8719님인데요. 요즘 국민이 답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강 변호사님 말처럼 날도 더운데 국정조사에서 시원한 답이 나올 것도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정조사는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민주당에게 충고를 해주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제 국정조사에서 이제 뭔가 유리한 위치에 있잖아요. 야당은 이번에. 그러니까 이 국정조사는 야당에서 꺼낸 카드고 야 쪽에서 이쪽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호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정치를 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공격 방어 자꾸 그런 일만 해 나가면 결국 양쪽 다 점수가 깎인다. 지지율 떨어진다. 그래서 생산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벌써 지금 정도 되면 말이죠. 국정을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안들이 나와야 됩니다. 국정원 개혁 얘기는 아직 방안은 없죠. 그러니까 왜 국정원 개혁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도 하는 건데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돼갈 거냐. 예를 들면 보세요. 미국의 CIA가 있고 FBI가 있습니다. CIA는 이제 국외 정보를 자수집하는 데고 FBI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것인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각 주마다 검찰, 경찰, 무슨 법원이 다 있어요. 근데 연방 전체에 해당하는 것, 그건 연방범죄라고 하는데 이런 거하고 관련된 것들은 FBI가 합니다. 근데 옛날에 이게 한 기관이었대요. 한 기관이었는데 그 문제가 생겨서 쪼개놓은 게 CIA이고 FBI거든요. 최근에 스노든 사건에서 보면 NSA 사건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국정원과 약간 비슷한 면도 좀 있죠. 그 일부의 기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정을 정말 어떻게 할 거냐, 국내 파트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대공수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국내 파트 다 없애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국내 간첩은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각 기관마다 회사마다 무슨 뭐 언론사마다 다 담당 직원 있어가지고 이 보고서를 올린다는데 무슨 동향 보고서 같은 걸 올린대요. 예를 들어서 YTN의 김상우 앵커가 누구하고 저녁에 밥을 먹었다. 그런 걸 무슨 보고를 합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청취자분이 함께 하자입니다. 네. 잠깐만요. 0369님인데 하 기자님 열렬 주부팬입니다. 의원님 주부팬이 많은가 봐요. 네. 우리는 일하다가 손톱 다쳐도 계속 일하는데 5278님 청문회 하나마나 뻔한 것 아닌가요? 1423님 국정원과 조금 더 연관없는 공군 학사장교 출신인데요. 국정원의 활동은 정치 논리로 답을 구할 수 없는 문제 아닌가요? 정치인들도 국정원 활동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0340님인데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 더욱더 답답하게 만든 청문회 증인들 나라에서 훈장 줘야겠어요. 미운놈 떡 하나 더 준다잖아요. 저도 찬성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국정원 국정조사 오늘부터라도 지금 당장부터라도 방향을 바꾸세요. 앞으로 어떻게 개혁을 해 나가겠다든가 또 이미 기소된 것 중에서 정말 뭐 잘못된 것이 증거가 좀 있다든가 또 이미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 또 정말 조사를 해야 할 사람이 있다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정말 입법부에서 국민 세금
받아 먹고 앉아 있으면서 제대로 일을 한다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들의 지지도가 높아갈 겁니다. 바꾸세요. 확 바꾸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지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준 거 이제 증세 논란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간단히 한 가지 언급하고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증세, 정보 세제 개편을 둘러싼 이제 중산층 증세 논란 이렇게 보통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준 것으로 지금 여론조사 기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박 기자 전체적으로 이번 건 어떻게 보세요? 뭐 정부가 오락가락했다 뭐 여러 가지 지적들은 있는데요. 네. 사실 그 복지에는 증세가 필수적이다라는 말은 사실 학계에서나 그 정치권에서도 사실 뭐 합의된 어떤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 그 세제 개편안 관련돼서 방향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느냐라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데요. 그 사실 자영업자들이 이 세금에 분노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자영업자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 월급 생활자들이 분노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랬느냐라고 들여다보면은 그 이면에는 왜 고소득층 재벌대기업부터 뭐 법인세 등을 고쳐서 내지 않고 유리지갑이라고 불리죠. 그 월급 받는 생활자부터 터느냐라는 조세 형평성의 문제나 지금까지 실제로 세금을 내면서 피드백을 받은 경험이 없다. 뭐 이런 조세와 복지에 대한 신뢰 이런 문제가 좀 우선하지 않았냐라는 시각이 이제 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청취자분 의견 듣고 강 변호사님 의견 듣겠습니다. 8719님인데요. 박근혜 정부가 예산 확보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데 저는 답을 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공무원 업무 추진비 낭비 줄이고 대기업 고소득자 세금 징수 정확히 하고 부실 공공기관 연봉 조정하면 추가 징수 안 해도 돼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강 변호사님. 그런데 저는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보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첫째 정부. 어느 날 갑자기 부수가 안을 내놨어요. 그냥 이제 기재부나 정부 당국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론 수렴 얼마나 했습니까? 도대체 몇 퍼센트를 누구한테 올리고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는 얘기는 얼마나 올리고 중산층에는 얼마나 올리고 하겠다는 걸 여론 수렴 얼마나 했습니까? 정부라는 게 몇몇이 앉아가지고 탁상에서 주물럭주물럭 하면 끝입니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보도자료 내가 찍 국민한테 던져줍니까? 그 정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못됐다. 저는 그 점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 처음에 발표하니까 중산층을 뺏어가네? 뭐 이렇게 어디 반응을 보이지. 그래도 뭐 그것이 그래도 뭐 국회에서 손을 보겠지만 해보겠다고. 한주 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그러더니 갑자기 대통령이 한마디 또 획가닥 돌변했어요. 네. 획가닥 돌변했어요. 예. 민주당은 또 뭐냐? 민주당은요 중산층의 표를 의식해가지고 왕창 뭐 될 것처럼 뭐 세금 폭탄이 어쩌고 뭐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도 획가닥 바뀌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세금 문제 나오니까 강 변호사님이 열거르는데 청취자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3235님입니다. 청문회 보다가 TV 꺼버렸는데 세 분 말씀 너무 시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에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퀴즈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은 정답은 4번 사회복무요원이었습니다. 티켓 받으실 주인공입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1788 2013 1487 0415 7200입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요, 저희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16일 금요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